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42회 기출보건 문제풀이 제3과목 데이터 분석에 관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결측치의 대치법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측치라고 한다면 데이터의 값이 입력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결측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 그 결측치를 삭제하거나 다른 값으로 바꾸어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치법이라고 하죠. 첫 번째 보면 완전 사례 분석은 불완전 자료는 모두 무시하는 방법이다. 완전 사례 분석이라는 건 불완전한 거 삭제하는 방법 맞고요. 평균 대치법은 관측 또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의 평균으로 결집값을 대치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3번의 단순 확률 대치법 중 조건부 평균 대치법은 회귀 분석을 활용하는 대치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단순 확률 대치법이라는 것은 조건부 평균 대치법에서 핫덱이나 니어리스트 네이버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대치법 중 조건부 평균 대치법이라는 것은 회귀 분석을 활용해 결측값을 대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조건부 평균 대치법은 평균 대치법의 종류입니다. 조건부나 비조건부로 나뉘죠. 다중 대치법은 단순 대치법을 한 번이 아닌 n번 수행해서 m개의 가상적 완전 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추정량 표준 오차의 과소 추정 또는 계산의 난해성 문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단순 확률 대치법에 추정량 표준 오차의 과소 추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얼핏 보면 다 나왔던 단어고 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단순 확률 대치법 종류 그리고 조건부 평균 대치법은 평균 대치법의 종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결측치와 이상값 관련해서는 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잘 학습해 두셔야죠. 2번 다음 중 이상치를 이용한 시스템은 무엇인가? 이상치라고 한다면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데이터들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제거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옳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상치를 이용한 시스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이상치 하면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기억하시고요. 3번 다음 보기에 제시된 것에 해당하는 척도로 알맞은 것은? 척도의 종류가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서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등간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열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척도에 대한 특징, 예,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서열 척도 같은 경우는 순이나 순서 척도라고도 할 수 있고 대소 또는 높고 낮음 등의 순위만 제공할 뿐 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어요. 덧셈, 뺄셈 이런 연산도 못하고요. 항목들 간의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하고 예를 들면 학점, 메달, 만족도 등이 있습니다. 명목 척도는 숫자로 바꾸어도 그 값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지 않고 범주를 표시하는 것이다. 순서도 없어요. 성별이나 혈액형, 출생지, 부서 등이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등간 척도는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등간이죠. 그래서 양적인 비교가 가능해서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고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도나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절대 0점이 존재해서 특정 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 덧셈, 뺄셈 뿐만 아니라 곱셈, 나눗셈도 가능하다는 거고, 몸무게, 나이, 형제의 수, 직장까지의 거리처럼 다양한 것들이 비율 척도에 포함이 되고요. 이 비율 척도가 데이터 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척도입니다. 4번, 다음은 남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사과에 대한 호불호를 조사한 것이다.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의 확률은? 저기 보면은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중에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에 대한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0하고 10을 더하고 100으로 나눠주면 10분의 4가 되죠. 물론 약분해서 5분의 2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0분의 4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실내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내 구간이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 0.5가 나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 있고 1.96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n의 루트 씌운 값. 여기에서 1.96이라고 하는 것은 임계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표준 오차죠. 그리고 이만큼 합해가지고 우리가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준값, 평균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값으로부터 이만큼 뺀 것과 더한 것 사이에 있는 것들이 실내 구간이다. 자, 그래서 위의 식에 따라 옆에 있네요. 95% 실내 구간을 구하면 101.3, 130.3이래요. 어떤 값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내 구간이. 자,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이 95%에서 99%로 변경되면 1.96이 2.58로 변경된다. 이렇게 실내 구간에서 실내 수준이 변경된다는 것은 임계값이 변경되는 것 맞고요. 특히 99%일 때 2.58, 95%일 때 1.96, 이것도 같이 암기해 두실 만하죠. 실내 구간을 구하라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위의 식으로 보아 표본 평균은 0.5이다. 이것이 평균값. 모평균값이 실내 구간 내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모평균값은 실내 구간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1.96이라고 한다면 약 95%, 100개 중에 95개는 존재할 거고 나머지 5%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동일한 모집단에서 동일한 개수의 표본을 다시 뽑았을 때 평균은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표본을 다시 뽑으면 그 평균이 바뀔 수 있고 따라서 실내 구간도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녀석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 구간 같은 경우 이런 이유로 99%로 실내 수준이 높아지면 실내 구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을 줄이고 싶다면 표본의 수를 더 많이 추출하면 신뢰 구간을 좁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같이 챙겨두시고요. 6번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할 때 얻은 결과보다 극단적인 결과가 실제로 관측될 확률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에서는 가장 포인트 되는 단어가 실제로 관측될 확률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알파라던가 1-알파 이 부분은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는 값인데 이것이 신뢰 수준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죠. 가설 검정에서 저희들이 신뢰 수준이나 유의 수준을 통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했을 때 허용하는 오차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의 수준이죠.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우리들이 만약에 양측 검정이다 라고 한다면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1-알파 해서 신뢰 구간에 대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관측치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관측될 확률은 샘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일종 오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 p-value라는 것은 뭐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구한 일종 오류에 대한 확률인 p-value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베타 값은 2종 오류예요. 얘는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그것을 채택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가정할 때 라고 나왔고 극단적인 결과가 실제로 관측될 확률이라고 해서 p-value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각각의 p-value부터 알파, 1-알파, 베타의 의미 잘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임계값이라던가 검정 통계량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 중 다중회귀 모형 유의성 평가에 사용하는 검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에서 우리 회귀 모형 평가에 있어서 통계적인 유의성 평가 F검정하고 T검정 사용하는 거 기억나세요? F검정은 모형에 대해서 유의성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T검정은 회귀 개수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평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는 F통계량, 회귀 개수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는 것, T값, 모형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결정계수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중회귀 모형의 그 모형 자체 유의성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F검정. 자, 그런데 만약에 다중회귀 모형에 돼 있어서 회귀계수 여기에 회귀계수라고 언급이 된다면 그리고 T검정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은 오렌지나무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의 일부이다. 트리.L에 대한 T통계량을 구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아래 보시게 되면 estimate하고 스탠다드 에러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T통계량을 구할 때는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리.L에 있는 두 개의 수치가 보이고 그것이 나눠져 있는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T통계량은 회귀계수 나누기 표준 오차로 구할 수가 있고요.
T값, 즉 T 통계량이 크다는 것은 표준 오차가 작다는 의미이다 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은 회기계수하고 표준 오차의 비로 봤을 때 이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T값이 커진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회기계수가 동일할 때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T값은 크다. 그리고 T 통계량이 클수록 회기계수가 유의하다는 것은 T 통계량이 커지게 되면 P-밸류가 작아지거든요. 저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X축에 나와 있는 값이 T 통계량이에요. 그리고 그 통계량이 커진다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오른쪽 방향으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 면적을 우리가 P-밸류라고 하는데, T 통계량이 커질수록 P-밸류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P-밸류가 작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 회기계수가 더 유의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T 통계량은 표본을 가지고 무한값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알파 이야기를 했었죠. 알파. 그리고 알파는 저희가 정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오류에 대해서 허용하겠어요. 일종 오류. 그리고 그때의 X축의 값을 우리가 임계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량하고 여기에는 임계값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계값보다 통계량의 값이 더 클 때 뒤무가설을 기각하죠. 같이 알아두시고요. 9번, 다음 중 다중공선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중공선성이다 그러면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회기계수의 분산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형을 해석하기 힘들게 하죠. 이것은 왜 발생을 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독립변수들이 있었을 때 그 독립변수 중에서 일부가 x1과 x2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높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때 얘네들이 영향을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VIF라고 하는 분산 팽창 지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가 10보다 큰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중공선성이 있다면 아무래도 제거를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도가 낮은 변수 중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거한다. 상관관계가 높을 때 다중공선성이 더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또 변수를 제거한다면 힌트가 되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속변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설명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아닌 좀 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선택해서 제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요도가 낮은 변수 중에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거한다 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중심을 이동시킨다 라고 했는데 평균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기계수의 얘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죠. 분산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변수의 표준화 및 변수를 변환해서 상관성이 낮아지도록 조정해 해결할 수 있고 VIF로 확인을 하죠. 조정해서 해결하는 것, VIF로 확인하는 것.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중공선성의 해결 방법, 다른 것들도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변수 선택법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변수가 여러 개 있었을 때 그 변수들 중에서 모델링에 활용할 변수를 선택하는 거죠. 후진제거법, 전진선택법, 단계별 선택법과 모든 가능한 독립변수들의 조합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설명 볼까요? 후진제거법은 상수항만 남을 때까지 제거한다. 아니요. 이렇게 제거하면 상수항 하나만 가지고 모델링 하는 거예요. 후진제거법은 처음에는 모든 변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다가 더 이상 제거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멈춰야죠. 1번 틀렸고요. 전진선택법이라는 것은 상수항만 있는 상태에서, 즉 변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변수가 있다면 변수 추가를 멈춘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추가할 의미가 없다면 변수 추가를 멈추면 된다는 거고요. 단계별 선택법은 상수항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모든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단계별로 변수를 삭제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는 변수 삭제 또는 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가능한 독립변수의 조합에 대한 회귀 모형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회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11번, 다음 중 AR1과 AR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R이라고 한다면 시계열 모형이죠. 그리고 이 AR은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해서 자기의 과거 값이 현재 값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설명 보시면 AR은 P라고 하는 차수를 갖고요. 현 시점의 자료를 P 시점 전에 유한계의 자기 자신의 과거값을 사용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의 시계열 자료에 과거 1시점 이전의 자료만 영향을 준다면 이것을 1차 AR 모형 AR1로 표기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과거 2시점 이전의 자료들이 영향을 준다면 AR2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 시점이라고 하고 이게 1개 전, 2개 전 해가지고 P개 전에 값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수죠. 그래서 회귀계수로서 어떻게 영향을 맺고 있는지를 나타낼 거예요. 이거는 현 시점의 오차고요. 이거는 평균을 나타내는 상수값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얘네는 지금 선형 모형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비선형 틀려 있고요. 단기 메모리와 장기 메모리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정 지어서 1번, 2번에 대해 단기, 장기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AR 모형은 정상 시계열이죠. 그래서 비정상 시계열이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참고로 MA라는 모형도 정상 시계열이고요. 얘는 항상 정상 시계열이고 AR 같은 경우는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 그래도 정상 시계열이고요. 그러면 답은 4번에 있는 1개 시차 이용, 2개 시차 이용이 맞죠. 답은 4번이고요. 12번, 다음 중 분해 시계열의 분해 요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분해 시계열의 분해 요인 보면 추세 요인, 계절 요인, 그 다음에 순환 요인과
이러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규칙 요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한 번에 있는 교호 요인이라는 것은 각 요인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결합된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에서 특정 약물의 효과를 성별과 나이에 따라 분석하려고 했을 때 이 성별과 나이는 각각 독립적인 요인으로서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성별에 따라 나이에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 약물에 미치는 효과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성별과 나이는 교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해 시결의 분해 요인 그리고 교호 요인의 의미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보통 표기를 할 때 이 교호 요인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B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회귀계수를 주게 돼요. 보통은 그 변수 앞에 자기만의 회귀계수 갖는데, 교호 요인은 여기 곱하기 기호를 쓰고요. 13번 다음 보기와 관련된 의사결정나무의 규칙은 무엇인가? 의사결정나무의 규칙, 분할규칙, 정지규칙, 가지치기 규칙이 있죠. 이 중에서 의사결정나무에서 더 이상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현재 마디가 최종 마디가 되도록 하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정지규칙입니다. 자, 정지규칙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가지치기 규칙과 분할 규칙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선 정지규칙을 조금 더 정리할게요. 정지규칙이라는 것은 현재 마디가 최종 마디가 되도록 해서 퀴리가 지나치게 깊어지거나 과대적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가지치기 규칙은 생성된 의사결정나무를 단순화하는 프로세스로서 불필요한 분기를 제거해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즉, 가지치기 규칙도 과대적합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할 규칙은 어떤 변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할할지 결정하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방향, 불순도가 낮아지는 방향, 즉 순수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분리를 하는데, 그 변수와 그 다음에 조건을 선택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14번 다음 중 의사결정나무 모형 중 분류나무의 분리기준 선택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여기에서 보면 불확실성, 불순도, 순수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분할을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분류나무에 사용되는 것과 회귀나무에 사용되는 것이 달라요. 분류나무에는 진위지수, 엔트로피 지수, 카이제곱 통계량과 카이제곱 통계량의 p-밸류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회귀나무에서는 분산 감소량과 아노바의 F 통계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분산 감소량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 감소량 같은 경우 특히나 CART 알고리즘, 그리고 엔트로피 지수는 C5.0이나 C4.0 같은 거, 진위 지수 같은 경우에도 CART 알고리즘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두 개 다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여기 있는 것이 리그레션, 회귀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제곱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CHAID 에서 특히 분류나무에서 쓰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은 회귀나무고요. 15번 다음 중 앙상블 기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앙상블 기법이라고 한다면 보팅, 배깅, 부스팅, 스태킹 이렇게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었죠. 시그모이드라는 것이 앙상블 기법의 종류가 아니고요. 이 시그모이드는 로지스틱 회기에서 사용이 되고 또 인공신경망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로지스틱 회기에서는 저희들이 출력에 있어서 출력을 0에서 1 사이의 비선형 값으로, 즉 확률 값으로 바꾸는 동작을 해줄 거고요. 또 인공신경망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에 있어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로 사용이 되는 함수입니다. 16번. 다음 인공신경망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은 뉴런이 많으면 과소적합, 적으면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뉴런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들이 퍼셉트론이라고 불러주고 학습을 하는 단위죠. 그래서 이런 뉴런이 많으면 과대적합, 적으면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1번 벌써 틀려 있고요. 계단함수라는 것은 활성화 함수 중에서 하나로 볼 수가 있죠. x가 양수일 때 1, 음수일 때 0. 은닉층 수와 은닉노드 수의 결정은 분석가가 분석 경험에 의해 설정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복잡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은닉층과 은닉노드를 적절하게 사용해 줘야 되죠. 그것은 분석가의 경험에 의해서 설정을 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결과가 다범주인 경우 각 범주에 속할 사후 확률을 제공하는 활성화 함수이고요. 여기 인공신경망의 활성화 함수 중 시그모이드는 범주가 2개인 경우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되죠. 1번이 답이고요.